안녕하세요. 2019년 5월 29일 오전에 법원 행정처장 임종원 씨 재판에 잠깐 들어갔다가 현직 부장판사가 중앙법원의 현직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오는 걸 잠깐 봤었어요. 뭐 그 징용 관련으로 관련 서류를 김앤장으로 빼돌렸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신문하는 거였는데 이 부장판사가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증언을 하면서 잘 넘어간 거를 보고 오전에 일찍 갔어야 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그다음에 박병대 고용한 대법관 재판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제가 방심하는 사이에 좀 늦게 가는 바람에 번호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못 들어가고 오전에 들어갔던 염순태 씨 번호표를 받아서 제가 오후에 들어갔었어요. 오후 재판에서는 각 피고인들의 그 검사가 공소한 그 건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그 공소한 이유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게 있었고 각 이제 피고인들이 변호사들이 그걸 했었고 그 다음에 각 피고인들이 모두 진술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양승태 대법원장의 모두 진술이 있었는데 사실 이분이 말하는 걸 제가 처음 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 전에 또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오늘 본 이분의 말이나 음성이 굉장히 뭐 괜찮았었어요. 좋았어요. 아주 발음도 뚜렷했었고 말하는 것도 아주 똑똑하게 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편안했었어요. 얼굴은 굉장히 좀 편하게 보였었고 박병대 대법관은 조금 이제 불안한 표정이었었고 고용한 대법관도 굉장히 편한 얼굴이 있었어요. 제가 오후에 들어가니까 배보윤 그 헌적 공보관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메모도 하고 하는 건데 4시 되기 전에 아마 이분은 나가신 것 같았었어요. 근데 하여튼 오늘 재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피고인의 모두 진술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다 듣고 나니까 좀 울컥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직권남용이에요. 30년 40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금 정권에 바뀌었다고 해서 전부 다 직권남용 걸렸어요.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진술을 피고인 진술했는데 뭐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말을 굉장히 많이 받아 적었고 뭐 기자들하고의 그 내용하고 제가 정리를 다 했어요. 거의 다 제대로 적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고인 진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상황이고 아마도 이런 관점에서 이 재판을 본다면 재판 보는 게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재판받고 있는 게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6년간 근무하면서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도입 위한 로비 활동을 위해서 법원 행정처를 통해 일선 판사들에게 배정된 자금을 횡령하여 요거는 저는 그 임종원 차장한테도 해당된 건데 동의는 할 수 없겠더라고. 돈 만진 분들은 전부 다 뭐 자금 횡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양승태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횡령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고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주요 사건들 정교조 및 KTX 성문해고 아주 뭐 하는 짓이 뻔한 거죠. 대한 재판 결과를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 판결을 해주면서 재판 거래를 했다고 하고 내부에 비자금까지 조성했다는 것으로 기존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란 명칭으로 대법원 내부적인 자체조사를 했다가 대법원의 자체조사는 2018년 5월 28일로 종료되었고 6월부터 검찰의 공식적인 조사 명칭은 사법농단이라는 수사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에요. 그 부분에 모두 진술입니다. 법원에선 참담한 마음을 얻지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이 사건 공소에 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80명이 넘는 검사가 동원돼서 8개월이 넘는 수사를 한 끝에 300몇 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하나 창작했습니다.
저는 법관 생활을 42년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 보았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여러 동료 법률가들도 공소장을 보고는 이런 공소장이 다 있냐 하는 말을 한결같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률가가 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허점과 결점이 너무 많아서 결국 공소 전체를 위법한 공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법원의 재판 절차나 법관의 자세, 이런 측면에 관해 너무나 아는 게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 공소장 맨 첫머리에 흡사 피고인들이 엄청난 반역죄나 행한 듯이 아주 거대 담화로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온갖 거래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없는 재판 거래를 획책한 것으로 이야기를 엮어나가면서 모든 걸 왜곡하고 경강부회하고 있을 수 없는 재판 거래를 한글로 엮어 모든 걸 왜곡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줄거리를 만들어내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공소 사실을 축약해야 하는 그 부분에 이르러서는 재판 거래는 온데간데 없고 겨우 희야 심의관들한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그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글로 끝을 냅니다. 절 찾아온 여러 법조인들한테 공소 사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고 이야기만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서 작성했다고 직권남용이다. 재판 거래했다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온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는 중에 실제 조사를 해보니 재판 거래라고 할 만한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사건 하나 들어가서 재판 거래인 듯이 포장해 놓았습니다만 그것도 재판에 개입한 흔적이 별로 없으니 끝에 문서 작성했다고 끝을 냅니다.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습니다. 용은 그냥 뱀도 그리지 못한 격이고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온 정황을 시끄럽게 하더니 그런 리스트가 없다고 밝혀지자 통상적인 인사문건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장이 이 300여 페이지에 이르는 공소장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내용물을 가지고 포장만 근사하게 해놓은 상품이 꽤 있습니다. 그런 포장들이 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겁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러한 포장을 근사하게 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아주 부정적인 선입관과 예단을 형성하게 하고 그래서 보잘것없는 내용물까지 그걸로 커버하는 그런 의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설 가진 기질에서 법적 측면은 별로 그렇게 고려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나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법률에 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설식으로 쓰다 보니 법적인 점에서 허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예 공소사실도 제대로 특정 안 됐다 하는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소장 자체에 있는 한 문장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인사심의관 배뭐뭐뭐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하였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 둘 이상을 나타내는 부정확한 단어입니다. 2개, 3개, 1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배 뭐뭐 등이라고 하면 사회 통념상 최소 2사람입니다. 보고서 행위 작성하게 하는 등이라고 하면 최소 2개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이 문장에 4개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러나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는 뭐냐? 뭘 가지고 우리가 방어해야 하고 재판부는 뭘 가지고 재판할 것이냐? 많다고가 아니라 보통 1개 이상이다. 마치 권투할 때 상대방은 눈 가리며 이쪽에서는 2사람, 3사람이 그 사람을 때리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거의 전부가 공범이라고 작성해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공범이라고 표시한 여러 사람 중에 실행위를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공범이 있습니다. 아주 교모한 공범입니다. 그리고 공소장 자체를 보면 실행행위가 끝난 훨씬 뒤의 일을 버젓이 공소장에 쓰고 있고 그 실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도 재판에도 버젓이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 절차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야기 줄거리를 더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소설가적 기질을 발휘해서 에필로그를 쓰고 애니토트 일화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화를 쓴 것으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 하나하나가 공소장으로서는 위법한
공소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하루빨리 심리하고자 재촉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뭐를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리를 하고자 합니다. 축구장에 금을 그어놓지 않고 골대도 세워놓지 않고 운동기구를 축구 경기를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구금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18만 쪽에 이른다는 수사 기록 중 거의 100분의 1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적은 수의 수사 기록만 보더라도 깜짝 놀라는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여러 사람들의 진술조서나 서면조사를 보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추측성의 진술로 온 조서가 뒤덮여 있습니다. 진술한 사람이 자신의 진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직접 경험자가 아닌 걸 알면서도 의견을 제시하라는 검사의 독촉이나 재촉에 못 이겨 교모한 유도신문에 영합하는 그런 진술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행간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받아보니 정말 검사의 조서를 조심해서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모한 질문을 통해서 전혀 답변과는 다른 것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수사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법관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당하면서 검찰의 조서가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 막상 그 수사 기록을 보고 놀라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제가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며 깜짝 놀란 것은 이런 수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행위가 그것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제가 취임한 첫날부터 퇴임한 마지막 날까지 모든 직무 행위를 샅샅이 뒤져서 그 중에 뭔가 법에 어긋나는가 하는 걸 찾아내기 위해 수사했다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했구나 하는 것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 전임 대법원장까지 있었던 일까지 덜쳐냈던 그런 흔적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수사입니까? 사찰이 있다면 이런 것이 사찰입니다. 그 사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특정 인물을 반드시 처벌해야 하니 처벌할 거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사찰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법치주의는 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법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국민에게 그런 법치주의를 보장하고 지켜주기 위해 수사를 하고 검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처벌거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 수사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입니다. 그것은 정면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수사야말로 권력의 남용입니다. 저는 얼마 안 되는 수사 기록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공소장을 보면 공소장 자체가 바로 그런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나타난 여러 범죄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취임 초기부터 취임 마칠 때까지 나란히 세워서 모든 것을 덜쳐내 이 정도는 문제 삼을 수 있겠다 해서 만든 게 공소장입니다. 그런 사찰을 법원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상권 분립 기초하는 이 민주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나라에서 법원에 대해 이토록 잔인한 수사를 한 사례가 대한민국 말고 어디 더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 어느 국민 누구한테라도 이런 수사를 못하겠습니까? 이런 수사가 허용된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한테 우리 국민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라는 효과적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무기는 잘 아시겠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먼 기원을 일본에서 직접적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직권남용을 우리가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직권남용이라는 그 자체가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서 일반 국민의 권리를 해할 때 범죄라고 확고히 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직권남용죄가 공무원 상하관에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주 확대 해석하는데 이는 제형 법정주의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게 전부 유죄가 된다면 우리 공직사회 중에 일을 좀 하고 싶은 공직자는 나날이 직권남용죄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검찰에 한번 노리기만 한다면 그것을 문제 삼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쉬울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이런 수사를 또 하면 우리 법원은 왜 그런 재판을 했나, 왜 기일을 늦게 잡았나, 왜 늦추나, 왜 선고 기일을 연기했나 등등을 고민하신 검사님한테 가서 일일이 설명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뿐 아니라 온 국민이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권 앞에 누구도 이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은 어떤 책에 보면 프랑스의 앙드레, 근데 마지막 제가 이름은 다 못 받아 적었어요. 앙드레 누구라는 역사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오하는 권력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복종하는 것만큼 비참한 나라가 없다. 대한민국이 정말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법을 모르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그 아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무소불위로 흐르는 검찰의 칼날에 숨을 죽이고 혹시 그 칼날이 자기한테 향하는지 전전긍긍하며 떨며 살아야 할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인가. 최근에 이루어지는 몇 건의 재판이 바로 이런 앞날을 결정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입적한 제가 존경하는 조우현 시인이 마음 하나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옛날 천하장수가 온 천하를 다 들었다 다 놓아도 모양도 빛깔도 향기도 무게도 없는 그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했다. 저는 최근에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에게 쏟아지는 도를 넘는 공격에 대해서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봤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야 할 사람이 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공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재판부에서 잘 관찰하셔서 피고인들 마음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고도 강력한 소송 지휘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검사가 바로 반박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대법원장도 지지 않고 바로 나도 그러면 재반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모두 진술이라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검사들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박병대 대법관이 모두 그 변호사가 그 공소에 대한 것을 반박을 하도록 하고, 또 박병대 대법관이 모두 피고인 모두 진술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박병대 대법관이나 고용한 대법관의 모두 진술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좀 간단했는데 제가 적다가 말기는 했는데 그도 감동은 굉장히 있는 거였는데 제가 시간이 든다면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날 아침에 이날의 재판에 민변에서 온 일단의 방청객들이 왔어요. 제가 나중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시민 방청단이라고 하는데 일반 선량한 시민 방청단이 아니에요. 얘네가 그 민변에서 온 그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거 3인인데 여기서 온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그냥 온 게 아니고 가로 한 10cm, 세로 10cm 되는 스티커를 가슴에 붙이고 아주 그 재판에 온 방청 소감을 적는 A4 용지를 하나씩 나눠주고, 그리고 이 지금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쫙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 사법농단이라는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그런 책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였었어요. 저는 오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거를 못 받았는데, 오전에 들어갔던 염순태 씨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있고, 염순태 씨 유튜브에서 또 소개를 했었어요. 저는 오후에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드문드문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앉아갖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법원 직원들이, 아니, 그거를 모두 못 볼 리가 없는데, 그 여러 명이 그거를 붙이고 있었는데,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아마 법원에다 알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그 410조의 법정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피고인들이 못 볼 수 있는 거고, 아마 변호사들도 그거를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았었어요. 제가 한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급히 나오는 바람에 얘기를 못 했는데, 이렇게 해서 피고인들한테 위협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이런 걸 봤는데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들어가고 번호표를 다 받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재판은
수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한다고 해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재판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번 재판에는 임종원 차장님은 제가 들어가는 것을 못했는데 대법원장 또 대법관들의 재판에는 가능하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